2020 창원 조각 비엔날레 시민을 위한 강좌 세 번째 파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미켈란젤로입니다. 그 바사리가 유아기부터 청년기를 거쳐서 절정인 미켈란젤로에게 가라고 했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뭔가를 새롭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미켈란젤로의 양식을 따라해라 해서 매너리즘이 나왔다는 말씀을 제가 2부에서 드렸는데요. 이제 미켈란젤로가 정말 어떠한 사람인지, 또 어떤 작품을 했는지, 그의 정신은 과연 무엇인지, 어떤 역사적 가치가 있는지, 예술가란 무엇인지, 이런 다양한 문제를 한번 제기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작품은 요거는 미켈란젤로의 제자인 다니엘레 다 볼테라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의 모습인데요. 이태리 사람 웬만하면 좀 잘생겼거든요. 근데 생긴 대로 그린 것 같은데 되게 못생겼어요. 못생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천장화에 그려놓은 그 예언자의 모습인데 바로 자기의 자화상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아주 머리도 막 이렇게 대충 이렇게 빗지도 않고 당연히 빗지 않았죠. 천장화 그릴 때 그곳에서 4년 동안 아마도 혼자서, 물론 물감 개주는 도우미는 하나 있었지만 혼자서 그 드넓은 길이가 45m쯤 되나요? 그런 곳을 그렸으니까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자기가 그럽니다. 완전히 내 몸은 꼽주처럼 굽었다. 그러면서 나중에 거기서 내려왔을 때 부추가 발에 붙어서 완전히 칼로 그냥 띄어낼 때 괴성을 질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걸 보면 정말 천재라는 것은 무슨 이렇게 재능이 좋고 이게 아니라 정말 자기 일을 온몸을 다 바쳐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한 천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미켈란젤로의 양식은 보통 위대한 인물들일수록 하나의 어떤 개념이나 성격으로 규정하기가 어려워지죠. 굉장히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미켈란젤로의 경우 미술 양식이 우리 지금 봤던 초기 르네상스, 이거는 이제 도나텔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성기 르네상스는 1500년부터 1530년경까지 최고조로 이르렀을 때 바로 미켈란젤로의 생애 중에서도 요 시기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매너리즘은 바로 사실은 미켈란젤로의 작품에서 나왔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초기 르네상스 시대의 원근법적 시각세계, 이것을 완전히 뒤엎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새로운 개념으로 세상을 그려내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천장화인데, 여기에서는 해화까지는 표현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 점은 이제 좀 넘어가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나왔고 매너리즘이 탄생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바로 매너리즘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크적 성격이 또 있죠. 이 천장화에서도 그렇고 최후의 심판 같은 벽화에서도 보면은 특히 최후의 심판은 완전히 이제 원근법하고는 벗어났어요. 투시도법, 1세기 동안 1400년대 내내 모든 화가와 조각가들을 사로잡았던 이 원근법이 미켈란젤로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뭐라 그럴까, 관심을 잃게 되고 새로운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도 르네상스가 끝나고 바로크적인 요소가 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 작품은 초현실주의적인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실제로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작가, 190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데 기리꼬라고 하는 그 작가를 보면은, 이 사람은
그 초현실주의에 거의 그 뭐 많은 소스를 준 그런 그 선구자적인 아방가르드 작가죠. 형이상학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이 미켈란젤로 작품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런 그 크기의 대비 같은 거 있죠. 미켈란젤로는 투시도법적으로 세상을 그리지 않고 완전히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 크기를 완전히 왜곡시키는 그런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바로 거기에서 창안을 해서 그런 초연술주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광범위한 1400년대부터 20세기까지 그 사람의 영향을 미친 그런 그 혹은 그 사람도 이렇게 바로크적인 요소까지도 다 있는 그런 작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미켈란젤로는, 자, 요거는 이어서 요것도 이제 그 아까 봤던 그 대성당 부속미술관에 있는 피에타 있죠. 그 피에타에서 죽은 예수를 부축하고 있는 인물 니코데모라고 하는 그 성경 속 인물인데, 그 자신을 그 니코데모의 모습으로 조각을 했고요. 이 조각은 미켈란젤로의 무덤을 위한, 그러니까 본인의 무덤을 위한 그런 그 조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최후의 그 심판에서 이제 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르톨로메오라는 그 인물이 이 살갗이 벗겨지는 그런 그 순교를 당했대요. 근데 그 벗겨진 살갗에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화상인 셈이죠. 그렇게 일을 하고 말년에 이제 그 최후의 심판은 60세가 넘어서 이제 노년기에 제작을 한 건데, 자신을 이렇게 가혹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요것은요, 굉장히 재미난 것 중에 하나인데, 미켈란젤로의 삶을, 제가 이제 아까 이 책을 보면, 이거는 바사리의 르네상스 미술가 평전인데, 여기에서 미켈란젤로의 편이, 미켈란젤로의 전기죠. 2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0페이지가 조금 넘든가 뭐 그 정도 되는데, 그러니 이 책이 보통 한 45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미켈란젤로의 생애에 바쳤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의 모든 것을 바로 이 바사리라는 사람이 샅샅이 여기에서 썼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이 책은 미켈란젤로 완벽의 열망이 천재를 만든다라는 책인데, 이제 저와 그 이화여대 박성은 교수님이 같이 쓴 책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미켈란젤로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미켈란젤로는 거의 성현이나 다름없이 정말 그 인격이나 이런 마음씀이나 인간으로서 정말 대단한 경지의 인물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미켈란젤로가 한 가지 뭐라 그럴까, 넘지 못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명예욕인데요. 미켈란젤로는 무슨 명예욕이 있었냐면, 자신은 귀족의 가문이다. 귀족 출신이다. 그 아버지도 항상 자기가 귀족 출신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서 미켈란젤로에게 너는 귀족의 출신이니 행동을 똑바로 하거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 전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콘디비라는 제자를 통해서 자기가 구술한 전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구술한 전기에서 보면은 처음에 한 3페이지 정도가 계속해서 자기 가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문이 카누사라고 불리는 가문이에요. 카누사의 굴욕에 나오는 바로 그 지역의 가문입니다. 카누사 가문인데, 카누사는 이태리 말로 하면은 카노사가 까네, 개란 뜻이고, 오사, 카노사, 개와 뼈다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기 가문을 지금 선조를 그렸어요. 추상적으로 선조를 그렸는데, 조상을 그렸는데, 그 카노사 가문을 얘기하기 위해서 개가 뼈다구를 이렇게 물려고 하는 요 장면으로 그렸어요. 바로 자기 가문의 상징이죠. 무엇이냐면 자신이 그렇게 귀족 가문이라는 것만은 포기할 수가 없었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도 이상하게 제가 다른 거를 미켈란젤로 작품을 거의 다 보면서도 이 사람이 태어난 고향을 가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 우연히 다른 어디에 갔다가 이 고향 여기가 바로 미켈란젤로 아버지가 근무하던 곳이다는 편말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찾아간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거기는 해발 1200m가 넘는 굉장히 높은 고지대였거든요. 라베르나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이걸 봤더니 진짜 이 뭐 그 역사책에서 보면 교과서나 뭐 마사리도 그러고 지방 관청의 뭐 판사였다, 뭐 행정관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 아주 오래된 건물이에요. 이게 천백년, 1100년 정도에 세워진 그 동네 정말 관청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아버지가 근무를 했으니까 지방 뭐 귀족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방의 그런 뭐 공무원 그런 요즘으로 치면은 뭐 행정관 그러니까 경찰서장도 겸하고 뭐 여러 가지 겸하는 그런 그 군수라고 할까요? 뭐 그런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미켈란젤로는 기본적으로는 베르톨도라는 조각가 밑에서 1년 동안 있었고요. 여기 있죠. 베르톨도는 도나텔로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바로 기를란다이오라고 당시 피렌체 최고의 화가 밑에서 1년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1년 동안 그림을 배웠는데 나오게 이제 이런 그 일화는 다 아까 그 바사리와 콘디비의 전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1년간 배우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대가들의 공방에 가면은 처음에는 뭐 이렇게 빗질부터 하고 뭐 물감도 좀 개주고 그러면서 드로잉을 배우다가 나중에 이제 중요한 작품 있으면 이제 그려나가고 이런 일을 하는데 1년 됐는데 그 당시에 선생님들 마에스트로는 여러 그 중요한 드로잉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게 굉장히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교육 자료인 셈이죠. 그런데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어린 미켈란젤로죠. 나이 뭐 14살 정도 됐을 때겠죠. 자, 어린 미켈란젤로가 그 선생님 장난기를 발동을 했는지 아니면 선생님을 시험하려고 했는지 어쨌든 그 선생님의 그 드로잉 가지고 있는 드로잉을 자기가 대신 그려서 집어넣고 그거를 바꿨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거를 못 알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거기를 나왔다는 일화가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기를란다요가 뭐 대단히 실력이 없는 작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 사람 작품을 보면 정말 대단한 1400년대 중후반기에 피렌체를 대표하는 거장이고 특히 프레스코 벽화를 굉장히 잘 그리죠. 자, 이거는 제가 바로 까사 나탈레 미켈란젤로가 태어났던 곳이다. 가는 곳이고 여기는 바로 록차디 아담의 그 돌이 있는 그 바위가 있는 곳이다 해서 여기 아까 봤던 요 건물이에요. 요 건물을 가는 요 표지판을 제가 우연히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요거대로 이제 찾아가게 된 거죠. 자, 여기 갔더니 진짜로 이 아담의 창조를 그린 그 뒷산이 보이는 그 바위가 여기 있더라고요.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요 바위예요. 요 바위에서 멀리 저렇게 뒷산이 보입니다. 자, 거기에서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쭉 아래로 여기 해발 1200m니까 내려가는데 거기가 이제 미켈란젤로의 집은 해발 700m, 700 몇십 미터거든요. 일로 지금 길을 따라서 내려가는 그 길을 제가 사진을 좀 찍었고요. 자, 보시면 여기는 미켈란젤로 집에 드디어 왔어요.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미켈란젤로 카프레제라고 불러요. 아예 미켈란젤로 이름이 그 동네 마을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태어난 미켈란젤로가 어려서 살았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관청이면서 여기서 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지방 관청이고 뭐 지방의 작은 귀족이라고 보는 게 이제 무리는 아니다. 시골 해발 700m에 이런 석조 건물이 어엿하게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요 앞쪽에서 또 다른 쪽에서 찍은 건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진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의 진품을 하나 갖는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 다음에 그러려면은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인력과 장비가 필요할 테니까 포기했는지 어쨌든 다 모조품들이나 뭐 이런 유인물들 이런 걸로 장식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모습인데 이렇게 첩첩산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래를 내려왔더니
이렇게 아주 해바라기가 가득한 이 지역이 다 이렇게 해바라기 밭이 많아요. 그래서 해바라기 씨를 뭐 이렇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미켈란젤로의 첫 작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의자의 성모라고 부른 이제 그 성모 마리아가 이제 아기 예수에게 수유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의자의 성모는 라파엘로네요. 제가 잠깐 착각했어요. 자, 이 작품은 대략 한 14세, 15세 정도, 그러니까 현재 알려진 것으로는 미켈란젤로의 최초의 작품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 이 작품을 보면 뭐 완전히 그리스적인 그런 그 옆모습으로 이렇게 조각을 했고요. 자, 아기가 있는데 이 저부조죠. 굉장히 저부조예요. 이런 저부조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저부조는 어디서 나왔다? 바로 도나텔로 아까 성 게오르기우스 그 밑에 요 저부조로 게오르기우스 성인이 용을 물리쳐서 그 희생제물이 될 뻔한 공주를 구했다는 일화거든요. 자, 그 이야기를 담은 부조가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저부조가 나오죠. 이런 저부조. 자, 희미하게 이렇게 표현한 요거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벌써 그 영향은 좋은데 자기만의 색채가 드러나요. 보면은 여기 이 아이의 모습에서 아주 역동적인 그런 그 움직임이 보여지고 특히 이 젖을 먹는 아기가 이게 편안하게 먹는 게 아니라 완전히 몸을 꽉 꽉죠. 자, 미켈란젤로는 제가 알기로 거의 단 한 작품도 조각이든 회화든 똑바로 그냥 편안한 자세로 그린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 꽈서 그 콘트라포스트라고 하죠. 그런 이렇게 정지된 상태에서도 역동감을 주는 그 기법을 활용을 하는데 바로 이 첫 작품에서도 자기색이 보였다. 그러니까 그런 그 대선배 피렌체 거장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대가는 어떻게 한다? 바로 이 자기적인 요소를 이렇게 보내기 시작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으로 역시 이제 가장 오래된 작품 중에 하나로 이제 그 켄타우루스의 전투라는 작품인데 뭐 전투는 그냥 이름을 갖다 붙인 것이고 켄타우로스와 인간의 전투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미켈란젤로는 이 인체들이 이 전투라는 장면을 통해서 완전히 그 움직임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조로 이번에는 좀 이제 그 고부조이죠. 이렇게 부조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단 보더라도 굉장히 역동적인 느낌이 나오죠. 자, 이 작품은 어디서 왔을까? 저는 항상 미켈란젤로나 모든 그 대가들은 어떻게 작품을 만들까? 그것이 이제 궁금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아주 이런 모습과 요거 비슷하시죠? 이거 바로 제가 1차 수업에서 오늘, 일부 수업에서 했던, 조반니 피사노의 그 설교대죠. 자,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느낌이 우선 이런 그 부조의 그 상태도 그렇고 인체가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 뒷모습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비슷해요. 자, 나이로 봐서 이때 미켈란젤로가 시에나에 가서 이거를 보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느낌이 이제 살아있느냐. 아마도 조반니 피사노도 로마 시대 때 부조를 봤겠죠. 로마 조각의 그 부조를 봤고, 미켈란젤로도 로마 조각의 부조를 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누군가의 스케치를 봤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 당시에 스케치 같은 거를 많이 했고, 판화도 있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이 두 작품은 뭐, 서로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의 소스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부조를 한 흔적이 보입니다. 자, 이 초기 작품 중에서 이제 요거는 볼로냐, 이탈리아 북부 피렌체 위쪽에 볼로냐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성 도메니코 성당에 있는 그 미켈란젤로가 제작한 성인의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요거하고 대비가 되죠. 이거는 좀 전에 봤던 도나텔로의 이제 첫 번째 조각인데 제가 그 고대 그 조각
고틱 조각의 옷주름을 싹 옷주름이 굉장히 장식적이었는데 도나텔로는 그 인체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역시 미켈란젤로도 인체를 확실하게 보여주면서도 이 옷주름이나 이런 그 몸의 표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거는 진짜 인간이라는 느낌, 굉장히 생생한 느낌이 나고 이거에 비교하니까 도나텔로의 작품은 이거는 정말 잘 만든 조각 작품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켈란젤로의 그 젊은 시절 작품 중에서 바쿠스 아주 유명하죠. 자, 보시면 뭐 여러분들도 제가 너무 많이 보여줘서 알고 있는 고대 시대 때 그런 그 조각들이 있었죠. 콘트라포스트로 누드 이상적인 조각을 표현한 그런 작품들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보고서 이제 미켈란젤로도 당연히 로마에 가서 그런 걸 많이 봤고 로마에서 활동도 했으니까요. 그것을 보긴 봤는데 이것은 이제 바쿠스잖아요. 바쿠스는 술의 신입니다. 자, 바쿠스가 이제 뭘 들고 있나요? 지금 술을 한잔 했어요. 그래서 해롱하고 술 한잔 했으니까 약간 취해서 해롱하는 그 순간을 딱 묘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머리에도 포도송이로 이제 포도주를 연상시키게 하느라고 바쿠스 신을 포도로 만든 그런 머리로 했고요. 여기는 사티루스를 이렇게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고대도 좋고 뭐 다 좋은데 그것을 완전히 자기 그 실제 인체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런 고대에서 얻은 이런 그 기술과 그런 개념, 이상주의 이런 거 사실주의 이런 것을 가지고 미켈란젤로는 아마도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 모델을 놓고서 그 모델링을 하고 작품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초기 작품을 보고 계신데요. 초기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피에타입니다. 피에타는 죽은 예수를 성모 마리아가 안고 있는 것을 피에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현재 그 베드로 성당에 있죠. 베드로 성당에 있는데 보시면 초기에 아주 대표작으로 꼽혀요. 자, 뭐냐면 아까 제가 그 바사리에 의해서 1400년대 청년기 미술이라고 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작가들이 화가든 조각가이든 실제로 있는 것을 정말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그 수준에 도달했다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미켈란젤로의 작품에서는 이 작품을 꼽고 있습니다. 초기의 대표작으로. 자, 성모 마리아가 여성인데도 이 성인 남성을 안고 있는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미켈란젤로는 이 옷주름을 아주 굉장히 폭을 넓히고 다리를 벌려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그 굉장히 성인 남자를 안을 수 있는 그런 그 규모로 했고 여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했습니다. 원래 이런 작품은 이 피에타는요. 유럽에는 다른 프랑스나 독일에는 굉장히 많이 선호되는 주제였는데 이 이탈리아에는 이 피에타 주제가 별로 유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자기가 모형으로 삼을 샘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샘플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참 재미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작품은 주문한 사람도 이탈리아 사람이 아니고 프랑스의 추기경이었고요. 자, 이 작품에는 굉장히 고요하면서도 그런 거 약간 비애 같은 거 물론 이제 죽은 예수를 바라보는 성모 마리아니까 얼마나 그 안에 슬픔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에 이 작품이 제작을 할 때 피렌체는 메디치 가문이 이제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공화국이 들어섰는데 그때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도메니코 수도의 수사가 그 이제 피렌체 레푸블릭을 이제 그 이끌어 나가는 그 지도자가 된 거죠. 그런데 98년에 이 사람이 화형을 당합니다. 굉장히 많은 개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피렌체에서 있었던 수많은 미술품들, 뭐 책 이런 것을 요즘 그 시뇨리아 시청 광장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다 불에 태운 그런 그 일까지 뭐
그건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만행이죠.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인데 어쨌든 죽었는데 미켈란젤로의 사상 속에는 바로 이 사보나롤라의 개혁 정신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사회적 분위기도 이 작품을 만드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을 이제에서 또 영향을 제가 봤을 때는 미친 사람 중에 하나가 도나텔로예요. 도나텔로가 이제 그 조각 중에 유딧과 홀로페르네스, 유딧이라는 여성이 적장에 목을 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조각이 굉장히 길게 두 사람이 있는 조각인데 이 여인의 그 머리, 그 다음에 이런 모습, 이런 거에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죽은 예수의 모습은 이 도나텔로의 그 조각 중에 설교대, 그 로렌조 성당, 즉 메디치 가문의 그 교회에 가면은 설교대가 있는데 도나텔로가 만든 정말 마지막 최고의 걸작이에요. 도나텔로의 그 작품을 보면 그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저는 모델로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이런 그 팔의 모습이며 이 다리의 모습이며 이런 것들을 요거를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안고 있는 버전으로 바꿨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인물 하나하나를 만들 때 어떤 그 자기가 다 뭐 한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보여지듯이 다른 작품을 가지고서 자기 걸로 이렇게 자기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작품을 탄생시켰고요. 자, 그러면 미켈란젤로의 이 피에타가 나오니까 라파엘로의 작품입니다. 라파엘로는 자 여기 예수 있죠. 죽은 예수를 무덤으로 데리고 가는 무덤에 이제 묻으려고 막 이게 같이 가는 장면인데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 아까 예쁘게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금발에 이렇게 예쁜 여인으로 표현이 되는데 도나텔로는 그렇게 엄청난 그런 모습으로 아까 한 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이 마침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보면은 뒤에는 이제 성모 마리아가 막 기절을 했어요. 여기를 이렇게 또 이렇게 받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도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미켈란젤로의 작품 중에 이런 작품 똔도 돈이라고 하는 그 몇 안 되는 그림 중에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 그림 속에 이것을 라파엘로가 그 여인도 이렇게 여기서 이제 좀 영향을 받은 것이죠. 뭐 그건 나쁜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표절 이런 시비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거는 카라바조입니다. 카라바조도 역시 이렇게 라파엘로 작품을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이것도 보고 또 아까 봤던 원작도 보고 해서 이렇게 자기 버전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술은 이렇게 누군가의 작품에서 영향을 받아서 자기의 그 특색을 입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제가 해와이지만 미켈란젤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스티나 그 천장화를 또 물론 뭐 벽화 최후의 심판도 있지만 이 천장화를 좀 잠깐 살펴보는 것이 미켈란젤로를 이해하는 데 아주 근본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조, 이 건축적인 그 구조에 이렇게 여기 등장하는 이 많은 예언자들, 무녀들 이런 인물들이 하나의 다 조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조각을 생각하고 그린 것이고 여기에 있는 누드들, 이런 인물들, 수많은 인물들, 이런 인물들, 여기 이런 인물들, 이런 것들도 다 조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뭐라 그럴까, 그냥 이게 단색으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저게 뭘까? 근데 거의 조각으로 보면은 이해가 가죠. 그런데 이 자세들이 너무나 역동적이고 여기다 꾸겨 넣고 하는 거 이런 모습들이 뭐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 조각들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 것 같죠. 그래서 미켈란젤로 이후에 1500년대 중후반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다른 지방들 있죠. 미켈란젤로의 영향을 받은 뭐 볼로냐나 어디 이런 데 가면은 완전히 이런 버전으로 그냥 그 벽을
완전히 이런 그 조각 부조 같은 모습, 살아있는 조각 같은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그런 새로운 풍의 그 작품을 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뭐 너무 포즈가 재밌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천장화에 있는 그 누드들 중에 하나는 이제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한 것인데, 이렇게 거의 조각이라고 보면 되죠, 이걸. 화가가 그린 그림하고 확실히 다르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판화이죠. 그대로 이제 그대로 베끼기도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건 다른 그 판각사가 이제 베껴서 드로잉해서 베낀 것인데, 많은 미술가들이 바로 미켈란젤로에게서 영향을 받아서 이거를 공부해야 이제 바로 누드를 공부하는 누드 학교라고 불렸으니까 이런 판화를 공부하면서 미술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시면 이렇게 이거 천장화의 이제 한 부분인데요.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도나텔로의 영향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런 노인의 모습이죠. 그런 그 조상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 예수의 조상을 그린 것인데, 뭐 자기의 마치 거울을 보고 있는 듯이 이 모습이 그대로 여기 보이죠. 굉장히 뭐 기괴한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사람을 밀집해서 이렇게 그 천장의 그 사각 부분, 모서리 부분의 그림인데요. 그 구약에 나오는 황금 뱀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장면, 그래서 뱀에 막 물려 죽는 그런 장면을 그린 것인데, 여기 이렇게 밀집을 시켰어요. 완전히 사람을 완전히 밀집시켰죠.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 때 보여줬던 그 투시도법에 공기가 살살 흐르고 이렇게 조화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그런 그 르네상스의 기본 개념이 이상적인 그런 아름다움이라든가 사실주의, 조화, 균형, 이런 개념들이 여기서 스스로 깨트린 것을 볼 수 있고, 여기 인물들도 보면 아주 뭐 아름다운 것이 거의 없습니다. 미켈란젤로 작품 중후반기로 가면 이런 것들도 포즈도 완전히 밑에서 봐가지고 이렇게 기괴한 그런 모습으로 찍고, 이것이 이제 그 굉장히 매너리즘 작가들에게, 그러니까 이미 매너리즘이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피렌체 매너리즘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폰토르모의 작품을 보면 바로 이건데요. 완전히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인물이 있고 뒤로 갈수록 쫙 투시도법으로 그려지던 1400년대 그림에서 벗어나서 이 사람은 미켈란젤로의 거의 유일한 제자라고 알려진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각들이 막 살아있는 듯한 이런 느낌, 이런 게 유행하고, 그 다음에 투시도법에 의하면 같은 곳에 있는 인물은 크기가 다 같아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여기는 어떤 게 크게 그리고 여기는 작게 그리고 해서 투시도법이 완전히 깨졌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켈란젤로의 전반부를 강의를 드렸고요. 이번에도 3파트까지만 하려고 그랬더니 분량이 많아서 4파트를 또 해서 좀 더 편안하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파트에서는 이제 미켈란젤로와 베르니니, 그리고 현대 조각의 계보를 이은 그 조각가들의 모습, 이름만 뭐 소개하는 정도지만 20세기 조각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